자, 우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에서 시험 문제가 대략 재무제표하고 재무 비율 분석에서 시험 문제가 대략 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많이 나오죠? 4문제니까. 자,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수업이 이제 재무회계가 끝납니다. 다음 주 수업이 재무회계가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저를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는 건데 저를 뭘 도와줘야 되냐면 2021년 강의 거기 하면 이제 기본 강의 아마 들을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 가면 그 원가회계를 강의해 놓은 게 있어. 작년 강의. 원가회계는 우리 거의 안 바뀌었어요. 원가회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간 한 10년 동안 안 바뀌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원가회계를 좀 들어주셔야 돼. 원가회계가 61강부터 72강까지가 있다고. 61강에서 72강까지. 이거를 원가회계를 미리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원가회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강의 61강부터 72강까지 잘 모른다 그래도 그냥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꼭 들어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용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걸 꼭 들어주세요. 알았죠? 최소한 어디까지는 들어야 되냐면 68강. 68강까지, 61강부터 68강까지는 수업을 들어줘야 돼. 아셨어요? 네. 부탁합니다. 작년 강의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일반. 재무제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재무제표가 뭐냐?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정의, 재무제표란 재무제표 요소의 재무제표 요소. 이 재무제표 요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무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요소가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는 재무상태표 요소고 그리고 수익, 비용. 이 두 가지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요소지.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에요. 경제적 자원은 자산. 그리고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이 변동은 재무성과. 변동은 경영성과를 얘기하는 거야.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재무제표의 정의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결국 그냥 풀어 얘기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무제표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보고수단. 재무보고의 수단은 재무제표다. 이 소리죠.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제표다. 두 번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이 연결재무제표 말고 무슨 재무제표가 있냐면 개별재무제표가 있어요. 개별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그럼 연결재무제표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죠. 우리 회사가 거느리는 회사, 자회사가 우리 회사가 모회사라면 우리 회사의 자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는 그 자회사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해서 작성되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알았죠? 그게 자회사, 모회사 거를 하나로 만든 거야.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그걸 연결재무제표라고 하고, 개별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자회사가 없다. 그냥 오리지널 하나다. 그럼 이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래요? 작성할 수가 없잖아. 나 하나니까. 그럼 그런 회사가 작성하는 거를 개별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연결과 개별이 있어요. 근데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이 연결이라는 거죠. 알겠죠?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뭐. 그죠? 재무제표의 작성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미래에 현금이 얼마가 유입될 거고 얼마가 유출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산이죠.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야. 이 자산을 경영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 그 경영자에 대한 수탁 책임. 수탁 책임이라는 게 뭐야? 남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수탁 책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탁 책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는 정보 이용자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제표 뭐하고 뭘 준다는 거야. 첫째,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도 알려주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수탁 책임이라고요. 기업의 자산은, 자, 여기 봐요. 기업의 자산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자산이 비한정인가요? 무한한가요? 기업의 자산은 한정돼 있죠? 그죠? 그럼 한정돼 있는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누구의 능력이야? 그건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수탁 책임이라고 그래. 기업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는 누가 운영해? 경영자가 운영한다. 경영자는 기업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탁 책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전체의 재무제표.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전체의 재무제표는 5가지죠?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그랬지? 원래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배웠어? 다 잘라내고 이것만 읽었잖아. 뭐 읽어봐. 뭐야 이거? 포괄손익계산서라고만 배웠잖아. 원래 정확한 명칭이 기간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야. 알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읽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주석은 뭐예요? 주석은 이 재무제표는 금액을 중심으로 쓰지만 이 금액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런 내용은 표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제표는요. 보세요. 재무제표는 전체의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았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쓰잖아.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명칭은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의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율로 표시를 해야 돼. 동등한 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 똑같다는 거야. 중요도가.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다 중요도는 똑같이 써야 된다. 균등하게 나타내야 된다 이 소리야. 어느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각각의 재무제표는 동등한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자, 일반 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꼭 지켜야 할 사항. 자,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뭐라고? 꼭 지켜야 할 사항. 8가지 사항이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가 있어. 이 8가지를 다 외워야 돼.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했어. 운동장에서 뭐 했다고요? 공차기를 했다고, 공차기. 근데 공차기를 하다가 공을 어떻게 했어? 잘못 찼어. 그래서 개발질을 했다는 거야. 뭐 했다고? 개발질을 했다고. 개발질하면 다치지. 이게 헛발질 했다는 거야. 공차기 하다가. 예, 그러면 삐끗하고 다치지. 예? 그래갖고 이게 경상이 아니라 중상 입었어. 중상. 중자가 무슨 중자야? 그랬더니 가운데중 그러더라고. 이게 어떻게 가운데중이냐? 무거울 중자지. 무거울 중자 중상을 입었다고. 알았습니까? 그럼 약을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약 이름이 뭐야? 약 이름이 보비표. 뭐라고? 보비표. 아까진게 아니라고 했지? 아까진게 아니야. 아까진게가 무슨 약인데? 빨간 약. 그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 소문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가면 의무대가 있어요. 의무대. 조그마한 그 병원처럼 의무대가 있단 말이야. 학교에 가면 뭐 있어? 간호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의무대가 있어. 거기서 근무하는 애들은 의무병이라고 하거든. 근데 걔네는 돌팔이야. 별명이 그렇게 돼 있어. 돌팔이라고. 왜 돌팔이라는 명령이 나왔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갓 입영한 짝대기 하나. 이게 뭐야? 2병이지? 1병이 아니라 2병이야. 하나, 2병? 얘가 배가 아파갖고 막 뒹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의무실로 데리고 갔잖아. 배 아픈데 의무실에 가면 약 주니까. 그 의무실에 딱 가니까 그 의무병 하나가 딱 나와갖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 하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무병이 배를 싹 들어서 탁탁 지금 기다려.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빨간 약 갖고 온 거야. 그게 아까진기야, 빨간 약. 그러더니 배를 딱 들어갖고 그 빨간 약을 어디다가 배꼽에다가 탁 칠해줬어. 예, 그리고 이제 가봐. 가면 날 거야. 그게 얘가 이제 쫄타고 니까 뭘 알아. 가라는 데 가야지. 개기면 또 혼나거든. 얼차례 받아. 그래서 왔어. 근데 소대에 와갖고 딱 잠깐 있는데 배가 그냥 난 거야. 야, 그 희한하죠?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예. 그래 낫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기가 아픈데 배 아프다니까 거기다 아까지기 발라주는 거 있지. 또 이 얘기 듣고 나서 또 아이고 참나. 그래서 이게 돌팔이라 그러는 거야. 의무병이. 그런 소문이 있다고. 자, 약 이름이 뭐라고? 보비표야. 보비표. 다시. 공차기를 하다가 개발질을 했다고? 여기 봐봐요. 공차기를 하다가 개발질을 했어? 그럼 공개발이야. 공개발. 이 개가 이런 개자야. 에? 이런 개가 아니야 이거. 이건 무슨 개자? 이건 개새끼 개자잖아. 꼭 가르쳐줘야지 알아? 참나. 이런 개가 아니라고 이런 개라고. 알았어요? 자기 개발할 때 개자. 알았죠?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수업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개발, 공개발, 중상, 보비표 8글자. 알았습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8가지 사항. 이론으로 나온다고 이런 거지. 잘 나와 이게.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 공개발, 중상, 보비표.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1번 공. 공은 공정한 표시예요. 뭐라고요? 공정한 표시. 됐나요?
이 공정한 표시라는 건 뭐예요? 공정한 표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알았습니까? 됐죠?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는 게 공정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자,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면 그게 공정한 재무제표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준수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죠? 프린트에는? 요거 오늘 아침에 내가 만든 거죠? 원래 정확한 이름이 이거예요. 공정한 표시와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준수. 이게 정확한 이름이야. 근데 다 이름을 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공정한 표시라고만 쓰는 거지. 알았죠?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고?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알았죠? 그럼 공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는 어떤 거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한 재무제표로 본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주석이라는 게 있잖아. 주석. 이 주석에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뭐냐?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임을 가장 먼저 나타내야 돼. 가장 먼저 여기다 그거 쓰는 거야.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됐다라는 내용을 써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이거 보고 아, 이거는 공정한 거구나. 그리고 이용을 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만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부가. 그러면 그때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딱 작성됐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모두 충족했을 때 쓰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게 공정한 거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세 번째,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한 경우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어떻게 기장한다?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장한다. 알았죠?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됐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우리 회계 기준에서 허용하는 것만 정책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하여 주석이나 공시나 주석을 통해서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4번 지문이 여러 번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부적절한 회계 정책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거 읽어보지도 말고. 알았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어떻게 설명을 잘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다고. 그럼 틀린 거야 그거는. 알았죠? 자, 두 번째 공정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계속기업이죠. 예, 두 번째는 계속기업. 여기서 계속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사가 한 번 설립된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간다. 자, 여기 봐야 돼. 이게 계속기업이란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영업은 오늘도 내일도 예상 가능한 회계기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경영진은 우리 기업이 계속기업인가의 여부를 평가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평가를 하고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중단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해갔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 중단하거나 또는 청산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계속기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기업이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단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그런 경우라면 계속기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됐죠? 그러면 계속기업은 어떤 경우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해서 작성하라는 거 아니죠? 에? 여러분들 계속기업의 반대가 뭐야? 계속기업의 반대는 청산기업 또는 중단기업이에요. 알았죠? 계속사업의 반대는 중단사업이라고. 중단사업.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생기준입니다. 발생기준.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예. 근데 다만 누구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현금 흐름을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됐죠? 발생기준으로 작성해야 돼. 현금 흐름표만 현금 기준이야. 나머지는 다 발생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중요성 및 통합표시입니다. 여기서 중요성 및 통합표시는 뭐냐? 이 재무제표 항목 안에는 항목이라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 항목이라는 것이 이름이야. 이름. 다시 말하면 계정 과목. 이 재무제표 항목 간에는 상이한 항목이 있어. 상이하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야. 자,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한다. 우리 재무제표 항목 간에는 이 재무제표 항목에는 이름에는 자, 요게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뜯어 고칠까 그러다가 또 참 너무 많이 뜯어 고치면 좀 그래서 안 뜯어 고쳤거든. 좀 쉽게 여기다가 내가 써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다 또 다른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해볼게요. 재무제표 항목 간에는 항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떤 항목이냐면 우선 제일 먼저 상이한 항목이 있어. 무슨 항목이 있다고요? 상이하다. 상이하다는 얘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얘기야. 첫째, 상이한 경우 다르죠? 이때는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야. 구분 표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은 항목이 같은 항목이야, 다른 항목이야? 다른 항목이지? 그러면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따로따로 써야 돼.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따로 쓰는 거야. 야, 자, 봐봐. 비품과 건물은 같아 틀려? 틀려. 건물하고 비품하고 어떻게 같냐? 상이하지? 그러면 건물, 비품 구분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구분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근데 두 번째, 유사한 항목이 있다는 거야. 무슨 항목이 있다고요? 유사한 경우. 유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사한 경우에는 중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분하고 구분 표시하고. 구분 표시가 뭔 말인지 알죠? 따로따로 써라 이 얘기예요. 유사한 항목인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하라 이 소리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저 얘기가 이 얘기라고.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상이한 건 알죠, 이제? 그럼 유사한 항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유사한 항목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이 2개입니다. 건물이 2개야.
하나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본사 건물. 또 하나 건물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 남 줬어. 임대 줬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과 임대 준 건물은 항목이 상이한 항목이야, 유사한 항목이야. 자, 다시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 이게 A는 우리가 쓰는 거고 B는 임대 준 건물이야. A 건물과 B 건물은 유사한 항목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이게 유사한 정도가 아니야. 같은 거지 건물이 뭐 유사하냐. 어떤 사람은 상이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건물이 달라지냐. 똑같은 건물은 건물이지. 유사한 항목이야. 근데 이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그래서 A라는 건물은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B라는 건물은 내가 안 쓰죠. 남한테 임대 줬죠. 그럼 이걸 뭐라고 써야 돼? 이건 투자부동산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걸 구분하는 거야 이게. 유사하지만 A 건물과 B 건물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는 건물, 하나는 투자부동산. 이게 구분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그러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생기지? 예? 근데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매출금이고 상품을 팔면서 어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받으러움이지? 그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유사한 항목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이것도 유사한 거야. 이건 상이하다 그러면 안 돼. 왜? 둘 다 외상이잖아. 받으러움 받았다고 그건 외상 아니냐? 받으러움이 그냥 종이쪽지인데 그것도 외상이야. 그렇죠? 그럼 둘 다 외상이야? 그러면 그냥 외상으로 하나, 외상으로 팔면서 어음을 받나 똑같지? 그러면 이거는 유사한 항목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외상 매출금도 외상값이고 받으러움도 외상값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으로 통합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합한다. 그게 매출채권 계정은 통합 계정이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현금과 여러분들 현금과 예금은 유사한 거야, 상이한 거야? 유사한 거야. 현금을 갖고 있으나 예금으로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쓰고 예금으로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못 써? 예금도 내가 맘대로 찾아 쓸 수 있는 거잖아. 현금처럼 쓰는 거 아니야? 예금도 현금처럼 쓰죠? 유사한 항목이지? 그럼 예금으로 있으나 현금으로 있으나 그냥 그게 그거지. 중요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금과 현금을 묶어서 뭐라 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을 쓰는 거라고. 그게 이게 답이야.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상계예요, 상계. 자, 여러분들 상계가 뭐야? 상계는 서로 뭐 하는 거야? 약분, 까빙. 까빙이 뭔지 알죠? 네 거 내 거 이렇게 까빙. 서로 줄 거 받을 걸 까빙하지 말라 이 소리야. 상계. 알았습니까? 서로 상계 처리하지 마라. 계산 빼고 계산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상계란 한국제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가서 돈 100만 원을 빌려왔어. 그럼 차입금이지. 돈 빌려왔으니까 차입금 100만 원 생긴 거야. 차입금이 100만 원 생겼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 내가 80만 원을 빌려준 돈이 있어. 빌려준 돈은 뭐야? 대여금 80만 원.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빌린 돈, 빌려온 돈이니까 줄 돈 받을 돈 아니야? 그럼 줄 돈 받을 돈을 상계해. 봐. 여기 상계하는 거 봐. 상계해서 차입금 20만 원이라고 써도
재무제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순액으로 표시해도. 재산상의 문제는 안 되잖아. 줄 돈 받을 돈은 상계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이러지 마라 이 소리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총액으로 써라. 차입금 100, 대여금 80 이렇게 써라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알았죠? 봐. 임대료가 100이고 임차료가 80이야. 그럼 이거 상계해서 임대료 20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첫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건 평가 계정이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100원, 재고자산이 100원인데 평가충당금이 20원 있다. 그래서 얼마? 80원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거다는 거야. 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우리 손실충당금은 불량채권이잖아. 매출채권이 100원이 있어. 근데 불량채권이 20원 있어. 그럼 빼면 얼마야? 8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상계가 아니다 이 소리야. 알았죠? 평가성 충당금을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고 쓰는 건 상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하여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계로 보지 않는다. 됐나요? 됐습니까?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상계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로 보지 않는다. 뭐? 평가성 충당금을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고 쓰는 것은 상계가 아니다.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고빈도. 보고빈도. 원래 여러분들 빈도가 뭐야? 빈도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보고하는 횟수예요. 알았죠?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횟수는 이 소리죠. 이거는 적어도 1년마다 해야 돼요. 적어도 몇 년마다 한다고요? 전체의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 됐나요? 다만 보고일, 보고기간 이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갔어요? 보고기간이 1년이 이상 되거나 또는 1년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공시한다. 두 가지를 공시를 해줘야 돼. 첫째는 뭐냐면 보고기간이 왜 1년을 초과하게 됐는지 또는 왜 미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작년하고 올해가 비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간이 다르니까. 기간이 다르니까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제표 작성은 여기 보세요. 매 결산마다 똑같이 하죠. 요게 12개월이면 여기도 몇 개월? 12개월씩 보고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비교가 가능하잖아. 개월 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보고 기간이 바뀌었어. 15개월로. 1년을 초과했잖아. 그럼 12개월과 15개월의 금액은 다르지. 그러니까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회계 처리가 1년 넘었다 그래서 이게 1년 넘은 게 아니야. 잠시 1년이 넘을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어떨 때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합병을 한다거나 합병하는데 부득이하게 회계 기간을 늘려서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당겨서 합병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6번 비교 정보. 비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여기가 단기야. 여기가 전기야. 2002년, 2001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잖아. 단기의 현금, 현금성 자산은 1,000원인데 작년에는 700원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의 금액과 올해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 정보야. 알았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면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점에서 이게 유용할까라고 하는 거 잘 봐요. 단기에는 현금이 1,000원 있죠? 근데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낮아졌다는 거지. 유동성이 좋아진 거는 부도 위험이 낮아졌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데 원금을 회수하는데 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전기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전기랑 비교해서 보고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만 전기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돼. 서술형 정보. 자, 그래서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서술형 정보. 자, 여러분들 금액은 이게 금액이죠. 근데 서술형이라는 건 뭐야? 서술형. 문자로 된 거. 에? 문장으로 된 거. 그게 서술형이야. 문장으로 된 정보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다음 8번. 표시의 계속성. 표시의 계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은 항목의 표시나 분류 표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의 항목은 뭐야? 항목은 아까 얘기했죠. 이름, 계정 과목.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해라?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항목의 분류 표시는 변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마라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분류 변경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가 몇 가지냐? 2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한다. 그럼 이거 바꿔야 돼. 알았어요? 됐어요? 이건 바꿔야 돼요. 2번째, 우리 회사가 사업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과거에는 번데기만 장사를 했어. 번데기 장사만 했거든. 근데 번데기 장사를 하면서 뭐까지 했어? 호떡도 팔아 이제. 그럼 사업이 한두 개가 이렇게 추가됐잖아. 그러면 재무제표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때는 표시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내용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하다. 그때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분류 변경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이 바뀐 것은 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추정 변경이 아니라. 무슨 변경이라고요? 정책 변경.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이야. 추정 변경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재무제표 항목이 원래 여기 뭐라고 썼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가잖아. 아, 현금하고 비슷한 놈들을 묶어놨구나. 통합해놨구나. 이해하죠? 근데 다음 연도에 와서는 어떻게 이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지 않고 현금과 예금 이렇게 표시해. 그럼 이름이 바뀌었지? 변경됐죠? 이러면 돼, 안 돼? 이러지 마라 이 소리야. 이걸 허용하면 또 다음엔 뭐라고 바뀔 거야? 다음 연도엔 또 바꿔. 뭐라고? 현금 및 그의 학당들.
그래도 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매년마다 이름을 바꿔서 표시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번 정해진 이름은 가능하면 이 두 개의 경우가 아니라면 바꾸지 마라.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 소리야. 알았어요? 그렇지만 분류 변경은 가능한 거죠. 분류 변경을 했다면 그 분류 변경은 뭐에 해당한다? 정책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요거. 자, 필수 기재사항. 이 재무제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재무제표에 뭐라고요? 필수 기재사항 꼭 기장해야 되는 거야. 첫째, 보고 기업의 명칭, 회사 이름 써야지. 재무제표에 회사 이름이 없으면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기간.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2번이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 사용한 금액의 단위. 우리나라는 원 표시하죠. 원으로. 달러 표시 안 합니다. 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 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죠. 어떤 회사는 1원까지 다 보고해 주죠. 근데 어떤 회사는 1000 단위를 잘라버리죠. 에? 또 어떤 회사는요, 10,000 단위도 잘라요. 회사 크기에 따라 100만 단위도 잘라.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잘라? 걔는 그냥 억 단위까지만 보고해. 그 밑에 있는 건 보고도 안 해. 왜? 걔네는 영업이익이 분기단 영업이익이 조 단위야. 그게 걔네는 보고할 때 어떻게 보게? 자,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은 뭐 7조 9,739억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 뒤에는 해 안 해? 안 한다고. 알았죠? 그래도 무리가 돼 안 돼? 무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자르는 것은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까지 잘라낼 수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있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회사가 있어. 삼전전자라고. 무슨 전자? 들어봤어? 삼전전자. 그 회사가 어떻게? 연간 매출이 얼마야? 연간 매출이 한 5억대. 연간 매출이 얼마야? 5억. 근데 보고할 때 어떻게? 100만 단위를 잘라 보고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연간 매출이 5억이면 얼마 순이익이 나겠냐? 한 몇 천만 원 나겠다, 그지? 그럼 보고할 때 100만 단위 잘라 보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이론 문제를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